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양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가 양해에 대한 시리즈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양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또 한번 좀 관전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까요? 네, 4일, 5일 이제 양일간에 걸쳐서 그 양회의가 벌어지는데요. 그 감을 좀 잡으시라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제 이게 인민대회당 사진이고요. 네. 저런 앵글에서 찍은 거는 거의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그렇게 잘 위에서 찍은 뷰만 있었는데 그렇죠. 압도적이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중국의 시나만 같은 데서 그 양회의의 지금 홍보 영상 커버입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네.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인민대회당입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건너편에 있는. 그래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전 문제 굉장히 신경 씁니다. 2월 22일부터 북경 같은 경우는 교통 통제하고 모든 우편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는 이 북경 상공의 드론이나 항공 카메라 하여 날아다니는 것들은 이것은 모두 중지입니다. 그 중국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강한가요? 상대적으로 덜한데 네.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이제 스톱을 시킨 거고요. 보안에 굉장히 특수한 시기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양회의를 지난번에 잠깐 우리 시리즈로 한 3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당, 정, 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당하고 이게 정치하고 군이 똑같은 거죠. 그러고 이제 물론 이 당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를 하는데 지금 당의 이 행사는 5년에 한 번 전당대회를 해요. 중국은. 네. 그리고 5년마다 이제 이 주석이나 모든 이제 행정의 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대신 이제 그 행정적이고 입법적인 것은 크게 보면 1년에 한 번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그 정치협상회의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회의가 이제 동시에 열린다고 그래서 2개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양회의라고 하죠. 일종의 입법적인 행사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국회가 1년에 한 번 열린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중국에 양회의를 했을 때 행사를 하는 모습인데 작년 건데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입장하고 있고 그 뒤편으로 당 서열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특이하게 재미난 것은 책상을 보시면 책상 앞에다가 찻잔이 놓여 있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차도 이 격이 있어요. 찻잔에 뚜껑이 있는 찻잔하고 없는 찻잔.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건 뚜껑이 다 덮여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민대표대회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 오른쪽 걸 보시면 맨 오른쪽에는 군인이 와 있죠. 네, 한 분이 옷이 다르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군인도 이 전국 인민의 대표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첫 번째 봤던 그림은 이제 청중 쪽을 본 거고 대의원 쪽을 본 거고 대의원 쪽에서 이제 그 연단 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주석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당서열 1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앉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그 뒤편에 그 배석을 이제 그 고위급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대 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객석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석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 이제 하는 거 행사할 때 보면 이제 애국가 부르듯이 여기도 이제 이 중국 국가를 먼저 부르고 다 따라서 부릅니다. 혹시 생중계 되나요? 당연히 생중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인대 그 위원장이죠. 리잔수가 개회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카창 총리가 개회사 다음번에 뭔가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어 그런가 머리가 아픈 듯이 머리를 만지고 있죠. 네. 그 리카창 총리도 아마 긴장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시작을 알리고 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에 보면 먼저 이제 작년에 이 정부가 했던 업무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14차 5개년 계획하고 2035년 계획을 발표를 해요. 리커창 총리가.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경제 계획을 얘기를 하고, 또 2021년에 국가 예산을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리커창 총리의 그 보고가 중요한데 여기서 매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와요. 목표를 얼마나 하겠다. 그래서 GDP, 예를 들면 CPI, 실업률, 뭐 적자, 또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 건지, 그리고 통화량은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세금 얼마나 깎아줄 건지, 요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글로벌 외신이 가장 주목하는 건 GDP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하는 동안에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차를 마시는 모습이고요. 네. 그 안을 이제 자세히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왕양 그 정협에 주석하고 지금 기속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커창 총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눈빛으로. 끝나고 지금 이제 국가 부주석인 왕치산하고 지금 그 사이에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던 류허 중국의 경제 담당 부총리,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제 선봉장이었죠. 네. 이제 두 사람이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거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나가고 네. 당 서열 순서대로 네. 1, 2, 3, 4, 5, 6, 7번 이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뭐 들어오는 순서도 있고 나가는 순서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양회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마지막 날 리커창 총리가 이제 전 세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작년 사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금색 그 회의실이라고 거기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저기 1대1 기자회견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은 이렇게 화상으로 이제 그 하게 됩니다. 감염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그 금년도 양회에서 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중국 경제 타켓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컨센서스는 한 8.9% 정도 금년도에.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통상 한 6에서 6.5% 정도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2.3으로 너무 낮아서 베이스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목표치는 아마 6% 이상 이런 정도로 두리뭉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마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요 측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은 공급 측 개혁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수요 측 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작년에 총 소비가 마이너스 4.8%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14.5%는 요것은 아마도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소비, 투자, 순수출, 수요 측면만 갖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020년에 이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11년 이후에 계속 플러스였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경제가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의 경제는 뭐 이거 회복은 분명한데 지금 그 금년 들어서 회복은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가 이제 해준 거고 금년은 소비가 해주지 않으면 성장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12월 달하고 2019년 12월 달하고 그 성장률의 차이를 놓고 보면 순수출이라든지 투자는 2020년이면 비슷하거나 높았는데 소비를 보시면 이게 대폭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독일하고 비교를 해봐도 중국의 지금
그 민간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50, 60, 70에 가까운데, 그래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소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결국은 이제 1인당 그 주민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주민 소득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떨어지니까 돈을 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메꿔준 게 이제 정부 소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의료 서비스라든지 공공 서비스, 정부가 대신 소비를 해가지고 겨우 숫자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수요측 개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이걸 이제 그 집중적으로 아마도 이제 그 정책을 시행할 건데, 그 이유는 수요를 늘리지 않으면 수출이나 나머지 부분은 미중 전쟁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잘 쓸 수 있는 제도, 지원, 뭐 이런 걸 해주겠다는 게 이제 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 중국이 SOC 투자를 줄이게 되면 기계나 뭐 건설 이런 것이 크게 타격받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놓고 보면 지방정부의 투자는 이번에 줄일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중국의 투자는 금년에 여전히 늘어난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작년 보시면 이 투자 증가율이 역대 최저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줘서 그런 거고, 그래서 2021년은 이게 한 8%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작년에 보시면 GDP 성장률의 기여도에서 보면 저 노란 색깔이 이게 투자인데, 이게 최근 뭐 6년 중에 최대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이게 액션을 안 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지방 채권을 한 1조 이상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SOC 투자를 해줬던 거죠. 그걸로 이제 경제를 끌었던 2.3%를 맞춘 거고.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버 캐패시티가 나니까 금년도는 더 이상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도 정부 투자는 줄이고 대신 경기 회복을 이제 기대하면 민간의 투자가 늘어나니까 민간의 투자를 늘려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의 SOC 투자는 줄어들지만 국가 전체의 투자는 작년보다 늘어난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주도해서 투자를 끌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회복 구간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렇죠.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투자 다음에 수출인데, 수출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었지만 중국은 작년에 플러스 3.6% 수출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경기가 나쁘니까 가성비 좋은 중국 제품의 수요가 확 늘어난 게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안정화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방역복, 그다음에 의료 장비, 마스크, 이게 수출이 되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런 특수요인은 빠지더라도 정상적인 수출이 늘어나서 네. 이제 수출은 계속 괜찮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대신 작년에 수입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영향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미국 제품을 좀 많이 사줄 거예요. 그래서 수입도 뭐 그럭저럭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건은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뭐 이제 미국이 특히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국도 춘절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하는 것 아닌가, 통화흡수 긴축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양회의에서는 이제 CPI를 얼마나 볼 거냐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1월 달에 중국의 CPI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네. 그 소비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연간으로 보더라도 2021년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한 1.2%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단기 자금의 과잉유동성의 일시적인 횟수는 있지만 이게 구조적인 긴축, 이건 하기 굉장히 어렵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PPI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2021년은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다. 그러나 PPI가 올라간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나쁘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린다는 거죠.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 물가에 중요한 거는 CPI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PPI인데, 그거는 CPI로 전가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양회의에서 물론 그 2025년, 2035년의 플랜도 중요하지만 이제 긴축을 언제 하냐,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그 2020년에 통화 증가는 최근 4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경기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이 통화량을 줄이는 게 맞는데 그러더라도 한 9% 정도 소폭의 이제 줄이는 정도에서 그칠 거는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우려의 최대 넘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이게 제일 나쁜 거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의 100대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잡혔네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고 네. 또 지금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돈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고용이 이제 문제가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목표보다는 고용을 늘렸다고 하지만 고용률도 그렇고 절대 고용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최근 10년 중에 최악의 고용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를 쉽게 단속할 수 있냐? 그러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한 쪽에서 중국의 경기를 보면 지금 이게 피델리티가 1분기 예측을 하면서 나타난 건데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경기 회복에 도달했고 그다음 미국이고 그다음에 호주, 브라질, 인도, 그다음에 영국 그리고 일본, 한국, 멕시코가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1분기가 피크에 바로 직전에 와 있는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다. 그렇게 이제 피델리티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양회의에서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커스는 그 중요한 경제 지표 말고 봐야 되는 건 중국의 2025, 2035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2020년에 이제 그 계획이 13.5계획이 끝났고, 14.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것의 이 계획을 작년 10월 달에 오중전 회의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요걸 확정 짓는 것은 이번 양회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2035년까지 미래 15년의 플랜도 이번에 같이 이제 이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는 2021년, 2025년, 2035년의 중국의 경제 마스터 플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년 단위 계획을 냈다면 이번엔 5년 플러스 15년 계획이 다 나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보통의 양회에서는 1년 단위만 볼 수 있는데 이번은 1년, 5년, 15년의 빅피처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25년, 35년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IMF 예측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GDP 한 90% 정도? 네. 그럼 거기다 플러스 5년을 더하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5개 기관, 포브스, 일본 JCER, 영국의 CBR, 그리고 노무라 증권, 이 BOA, 이 5개들이 언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냐. 우리는 뭐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5개 기관의 예측을 보면 2027년에서부터 2028년 사이에 GDP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진짜. 또 이게 부딪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놓고 보면 뭐 미국도 그렇고 지난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을 혼내줘야 되고 포위해야 되고 자주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자금은 계속적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듭니다. 학급에서 굉장히 힘이 세고 공부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힘이 나보다 좀 부족한 친구가 나를 성적으로 앞서면 뭔가 견제도 들어가고 싸움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놓고 보면 이번에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언제 미국을 추월하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이
이제 미국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포위해서 자초시키겠다고 하는 그 전략이 중국이 미국 GDP의 90% 넘어가게 되면 동맹들이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제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의 그림을 이번에 그 양회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5년을 어떻게 인식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100년 만에 대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뭘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혁신 능력제고, 질의 발전, 생태 환경, 농업 문제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이건 과거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뒤바꾸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회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1년, 5년, 15년의 플랜도 봐야 되고, 이제 오히려 지금 최근 그 1년 상황은 뭐 굉장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에 그치지만 네. 이 앞으로 5년의 그림은 중국이 미국의 90%를 가냐 못 가냐 하는 것에 아주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1년의 어떤 예산이나 뭐 어떤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번 양의 중요성은 앞으로 5년과 15년, 즉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마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새로운 지표들이 몇 개 등장할 거죠. 도시화나 뭐 네. 기술 기술 보급, 교육 연한 뭐 이런 게 있지만 에너지 대외 의존도. 그래서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에너지 수요가 큰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하이테크의 부가가치 비중이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반도체 같은 이제 첨단 기술을 어디까지 갈 거냐.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 고용이 바뀌죠. 그래서 고용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 한 5번의 5개년 계획들을 보면 다가 목표치를 추월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코로나19 때문에 도달을 못한 거죠. 네. 한 6.5 가려고 그러다가 5.9 정도에 그쳤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5년은 그걸 이제 넘어서는 전략을 이제 가져가는데, 재미난 것은 중국 증시가 이제 91년부터 시작해서 5년 단위로 놓고 보면 이게 5년 단위 계획 중에서 그 6번 중에서 2번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4번은 이게 전체 지수 수익률이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5년을 놓고 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5개년 계획에 단 한 번만 목표에 미달을 했고 항상 그걸 초월했기 때문에 이제 섹터나 종목들, 주도하는 sek터나 종목을 잘 고르면 수익이 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8차 5개년 계획에서는 자동차가 히트를 했는데 1750% 17배 올라갔고요. 네. 이 9차 5개년 계획 때는 전자산업이 7.5배, 그리고 이제 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11차 5개년 계획 때는 전기설비가 6.5배, 그리고 12차 5개년 계획 때는 미디어나 컴퓨터가 2.1배,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 2020년까지는 음식료가 3배,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각 5개년 계획마다 어떤 그 핵심되는 테마를 잘 선정한다면 그 수익의 같이 또 따라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재미난 것은 이 5번의 이 5개년 계획에서 1등하는 수익률 1등하는 업종이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에도 이제 어떤 업종이 1등을 할 건지를 이거를 이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새로운 업종이 어떤 것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5년 정도의 마스터 플랜에서 중국 GDP가 과연 미국의 90%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도달한다고 하면 그걸 도달하게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주도 업종은 과연 무엇인가. 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의 묘미도 있고 수익도 날 거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1년 양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회 때 이런 관전 포인트대로 보셨을 때 실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또 시장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양회 또 지나면 또 관련된 내용, 최신 내용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